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2일입니다. 코로나보드 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현재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계적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 2,479명의 사망자가 늘어서 28만 7,238명입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그 다음 확진자는 3만 5,350명이 늘어서 총 421만 7,9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사율은 6.81%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사망자가 2사람 늘었고요. 확진자는 27명이 늘었습니다. 치사율은 2.36%로서 세계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나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사망자가 933명 늘었습니다. 한때 3,000명씩 늘다가 최근에 와서 주춤해졌습니다만은 총계가 81,795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32,000명, 스페인 26,000명, 이탈리아가 30,000명, 그리고 브라질이 지금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418명, 총 11,625명입니다. 프랑스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263명이 늘어서 26,643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도가 인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사망자가 71명이 늘어서 2,294명, 총 확진자는 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보면은, 일본은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통계를 보면은, 어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직 요 시간상의 격차가 있습니다만, 사망자는 670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16,000명이니까 인구 비례로는 우리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옆에 있는 기사의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수출, 5월 초 수출이 1일에서 10일 사이,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에서 이틀 전까지의 수출을 계산해 봤더니 전년 동기에 비해서 46%가 줄었습니다. 46%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도체가 17% 줄고 자동차 수출액은 80%가 줄었습니다. 80%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제의 원동력은 바로 이 수출에서 나옵니다. 수출 수입 합쳐서 1조 달러를 넘은 게 벌써 한 10년 전인데 쭉 그 규모가 점점 줄고 있다가 이번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출 이렇게 주니까 이제 무역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강점은 무역 흑자입니다. 무역 흑자에 의해서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되는 나라가 되었는데, 외환 보유고도 세계에서 빅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출이 줄면은 대한민국의 엔진이 꺼지는 것 아니냐. 꺼지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엔진의 능력이 약화된다 할 때 이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인 겁니다. 이 세계적인 충격인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1년 뒤에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문제는 이렇게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안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좀 줄었다가 가을 오면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전망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불안감입니다. 경제는 불안하면은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어로는 락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는 게 속도가 늦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움츠러들었다가 또 이번에 이태원발 확진자 증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급격하게 움츠러들었다가 풀렸다가 움츠러들었다가 하는 이런 것을 반복해서 마음 놓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100년 동안의 세계 경제의 큰 충격파를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한 12번의 변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4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큰 충격을 줘가지고 1차 세계대전으로 세계의 제국주의적 세력이 몰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오스만 터키 제국이 무너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제국의 무덤이 되었어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1917년은 일종의 재앙입니다. 그때 스페인 독감 그리고 공산혁명 정권의 소련에서의 등장이 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가 나빠진 20년대의 막장에 가면은 29년부터 미국발 주식 폭락, 즉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공황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실업률이 막 생기고 실업률이 몇십 % 되고 그리고 세계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몇 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이 생겼습니다. 요새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쓰겠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이 뉴딜 정책은 누가 표방을 했느냐 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국가가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런 대공황 사태가 생기니까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 구제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뉴딜 정책.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정책으로 해서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또 미국 사회가 상당히 좌경화되었습니다. 대공황. 그리고 대공황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바로 나치 히틀러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1930년대 군국주의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만주의 괴뢰 정권을 만들고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끝이 태평양전쟁 그리고 항복이었습니다. 1945년 항복. 이게 대공황의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한 5천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습니다. 특히 독일, 소련이 두 악마적 세력이 붙어가지고 독소 전쟁에서 결판이 났는데 2차 세계대전의 전체 병력 배치를 보면은 독일, 소련 전선, 동부전선이라고 그럽니다. 동부전선의 70%, 서부전선, 뭐 노르만디라든지 이런 데 30%. 하여튼 독소 전쟁이 주전장이 되어가지고 소련 인구의 한 30% 되는 20%좀 되겠군요. 3천만 명이 죽는 이 전쟁이 결국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으로 비화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원자 폭탄 2발을 맞고 일본이 지니까 한국이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뭐냐?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후울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한때는 통계를 보면 말이죠. 전체 세계 GDP에 미국이 50%를 차지했습니다. 50%. 1950년대가 미국 역사상 가장 호황기 또는 피크라고 일컬어집니다. 물론 라이벌이 소련이 있었지만은 비교가 안 되었죠. 이때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은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지고 스탈린을 꼬드기고 그리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비겁하게 일요일에 기습한 전쟁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 미군도 없고 한미동맹도 없는 상황에서 1대3으로 열흘간 버텼습니다. 1대3, 즉 소련, 중공군, 중공 그리고 북한군을 상대로 그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유엔군의 기치하에 파병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을 살려냈습니다. 또 중공군이 개입하고 뭐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됨으로써 어쨌든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화되었는데 그 한 마지막 보루를 휴전선 남쪽으로 잡아가지고 자유의 보루,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1961년 이후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하에 한국은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발전을 지난 70년 동안 해올 수 있었는데 이 한국전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정도는 아니지만은 20세기 3대 전쟁으로 불릴만 합니다. 한국전으로 해서 대만을 살려냈습니다. 대만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대만이 살았습니다. 대만 사람들, 한국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미국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해가지고 공산화하는 걸 막지 않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을 침략하는 걸 보니까 대만을 지켜내야 되겠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안 거죠. 그 다음에 한국전 덕분에 일본의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독을 아예 무장 해제시키려고 하는데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독 군대를 키워야 되겠다. 서독의 재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토가 느슨한 동맹체제에서 강력한 군사동맹체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군사비를 4배로 늘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동서냉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로 40년 뒤에 공산 세계가 손을 드는 거니까 이 6.25에 우리가 버틴 덕분에 결국은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자유진영의 승리로 가져오니까 6.25는 올해가 70주년인데 이것은 비록 우리가 북진 통일에는 실패했지만은 저항함으로써 자유세계와 손잡고 저항함으로써 세계를 살려낸 위대한 승리의 전쟁으로 기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세계적 호황이 왔습니다. 왜 왔느냐? 석유값이 떨어졌어요. 석유값이 배럴당 $2 정도였습니다. 석유값이 떨어지고 석유에서 나오는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 석유 화학공업이 번창하면서 물자가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하니까 60년대 세계 경제가 일대 호황을 누리면서 바로 한국에 축복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할 때가 바로 세계 호황기였고 저유가 시대였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70년대로 넘어가면 세계 위기가 한 번 또 생깁니다. 즉 1973년 10월 중동 제4차 중동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서 아랍 석유 생산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무기화합니다. 금수 조치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는 석유를 주지 않는다 이런 정책으로 나오니까 한국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시작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하에 한국이 가장 슬기롭게
아니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복을 했습니다. 석유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 지금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화공업 건설은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그 한 해 전에 유신체제를 선포를 해가지고 이 정치 코스트를 최대한 줄이고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국가 대응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이는 중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중동 건설시장 개척을 했습니다.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77년이 되면은 중동에서 벌어들인 노동자들의 달러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고도 남을 정도로 전화위복의 대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게 플러스 하나, 새마을운동, 그리고 의료보험. 1970년대야말로 대한민국이 경공업 체제에서 중화공업 체제로 바뀌고 선진국 문턱까지 가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 70년대가 뭐 다 모든 연도가 결정적이지만 70년대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타느냐 못하느냐, 결국 막차를 탔습니다. 버스 출발하기 전에 쫓아가서 탔어요. 그러나 그 유신체제의 후유증으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79년 10월 26일의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80년대가 열렸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보면은 상당히 10년 단위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80년대도 60년대처럼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전두환 정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다소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상당히 개방적 정책을 폈습니다. 통행금지도 없애고 여행도 자유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80년대의 세계적 호황을 전두환 대통령이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10.1% 세계 1등이었습니다. 세계 1등. 그러니까 민주화의 그 소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제 위기 때는 민주화 운동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는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987년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위의 열기에 휩싸였을 때 그때 경제가 제일 잘 돌아갔습니다. 1987년의 경제 성장률은 10%, 한 15%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80년대. 그래 드디어 1987년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은 피를 흘리지 않은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요 80년대를 전두환 대통령이 잘 이용한 대전략이 바로 서울올림픽 개최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을 88년에 개최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사회의 선진화에 맞춰가지고 또 이 기간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작전이 있었지만 뭐 아웅산 테러라든지 김현희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지고 88년 서울올림픽을 대성공시켰습니다. 대성공시켰는데 88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공산권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 그 전에 있었던 등소평의 중국 개방, 이런 여러 힘들이 합쳐지면서 드디어 89년에 빅뱅이 찾아옵니다. 공산권이 무너집니다. 동구 공산권이 무너집니다. 2년 뒤에는 소련도 무너집니다. 다만 북한, 중국, 베트남은 독특한 역사 문화적 기반 위에서 다른 형식으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안으로는 민주화의 진통, 바깥으로는 공산권 붕괴라는 이런 시기에 등장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올림픽 성공의 연장선상에서 북방정책을 펴가지고 소련, 중국과 수교, 그리고 동구권과 수교해가지고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북방정책의 성공입니다. 특히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한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국가 리더십이
아주 위기 때 절묘한 선택을 해가지고 극복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똑똑해서도 그렇지만 당시에 국가 지도부가 아주 슬기로운 그리고 용감한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공식이 잘 맞지 않는 게 1997년입니다. 1997년 동남아발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때 펀더멘탈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 외환이 돌아가는데 외화 수급 일종의 혈액인데 여기에 경색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인 경색이죠. 그때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그때 또 대선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비틀하는 사이에 국가 부도 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고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서 한 2년 동안 IMF가 원하는 대로 우리 경제를 상당히 개방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로서도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 1997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IMF 관리체제라는 아주 이게 뭐 경제 식민지다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도 많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쓴 약을 먹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IMF가 처방한 쓴 약을 먹고 우리 경제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삼성은 1997년 외환 위기가 없었으면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성공적인 극복이었고 김대중 당시 정권의 리더십이 아주 주요했다고 봅니다. 자, 10년 뒤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즉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왔어요. 금융위기가. 이때도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경제부총리 팀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넘겨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넘기면은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 두고 보라. 그렇게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때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 10단계 올라갑니다. 특히 UNDP의 통계에 나오는 국민 삶의 질 통계에서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12등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떨어졌습니다만은 12등.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삶을 누리는 나라가 이명박 때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게 조금 끔찍한 게 이명박 정권 때가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서 피크가 아닌가, 피크를 이미 넘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잘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위기 때 강해진다. 자, 이제 2020년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10년마다 이게 주기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번졌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그 자체는 한국이 상당히 잘 극복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사태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삶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요 정도밖에 비교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세계 전체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한 30만 명이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아주 위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계 무역으로 먹고 사는 세계 경제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도 뜨지 않고 배야 다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환 아닙니까? 서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교류 아닙니까? 무역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동, 물자 이동인데 물자 이동은 뭐 대충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동이 딱 정지 상태로 들어가니까 바로 단숨에 한두 달 사이에 한국처럼 무역 흑자를 계속 누리던 나라가 무역 적자 10년 만에, 약 8년 만에 무역 적자란 말이
등장하고 수출액이 40%나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게 세계 경제의 기관차라고 볼 수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10% 20%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6% 7% 성장을 계속했던 중국도 벌써 마이너스 6%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미국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특히 유럽 포함해서 선진 경제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주의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화 정책이죠. 또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독재 정권은 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헝가리라든지 저 뭡니까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방식, 이것은 독재 정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적 정권이죠. 그러나 사람들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번 이 조치를 통해서 세계 전체가 국가 사회주의화, 국가 개입이 커지는, 국가 개입이 커지면 그만큼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개인의 자유는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세계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가 이기주의가 이제 아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2008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부시 대통령 마지막 임기를 넘기고 있을 때인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분이 세계 G20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재선에 어떻게 좀 잘해볼 거냐. 그리고 코로나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코로나로 몰리고 있으니까 요사이 트럼프가 얼굴에 나오기만 하면은 뭔가 불안해 보이고 짜증스럽게 보이니까 위기가 있을 때 세계 사람들이 보는 방향이 바로 백악관이었는데 백악관이 그런 선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를,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늘겠죠. 그리고 정치는 독재로 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불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인천공항에 가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어떤 모습인가. 인천공항에 갔더니 그 붐비던 유동인구가 한 2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16번째 큰 공항이 완전히 스케이트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무인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인지경. 인천공항이 통관 액수로는 부산항보다 더 큰 물류의 중심입니다. 물류는 지금 움직이겠지만 사람의 인적이 끊어진 이 인천공항 아주 괴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언제 풀리느냐? 불안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새로운 사태를 맞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잘 버텨야 합니다. 국가가 할 일 있고 개인이 할 일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버티는 힘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게 문화예술입니다. 요새 저는 이 고궁을 자주 찾아갑니다. 이 박물관 미술관이 문을 닫았으니까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저는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고궁에 가서 거기서 우리 선조들의 행적을 보고 거기 있는 위대한 예술품을 보고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위안. 영국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술관에 많이 가는 사람이 장수한답니다. 미술관 같은 데 가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고 마음을 순화시키는 또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 읽을 시간 많아졌지 않습니까?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조갑재 TV에서 매일 박정희 정기를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기를 들으면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더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죠. 이 문학, 예술, 그리고 스포츠, 영화, 이런 데서 위안을 얻으려면은 마음이 풍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100년의 위기 극복사를 정리하면은 1917년의 1차 세계대전, 1930년 전후의 대공황, 1939년에서 45년까지의 2차 세계대전, 1950년의 한국전, 그리고 60년대의 호황, 그리고 73년 석유 위기, 그리고 1970년대의 대한민국의 중화공업 건설, 80년대의 호황, 그리고 1989년에서 91년 사이 공산권 붕괴, 그리고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 그리고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게 다 보면은 극복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무너진 문명이 없습니다. 위기에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위기에. 이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에 의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다시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이 따르지 못하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같이 무너지지 않을지 조갑재 TV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견뎌냅시다. 감사합니다.